아니 얼른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네. 네, 제13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방에서 저한테 좀 문건이 되게 많네요. 그만큼 이 세상이 좀 복잡하고 어지러운 모양이다. 일일이 다 봐가면서 이야기 드리고, 오늘 몇 가지 제가 이야기를 드려야 되죠. 우선 굉장히 그 마음에 불안한 감이 있습니다. 아침 신문을 제가 사진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대통령 아주 첫 인사들이 그 대북 관계에 발언한 게 있는데, 좀 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비핵화에 집착하려는 무슨 앞으로 남북 관계를 풀 수 없다라. 또 그 다음에 한미 관계, 한미 동맹 체제에 그렇게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다라. 그러면서 경협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아무리 봐도 이게 굉장히 위험한 도박 같아요. 사단이 뭘 가지고 지금 돌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갑자기 그 불안한 마음이 확 듭니다. 제발 그런 그 위험한 도박하는 얘기가 아니었으면 그런 기대를 아주 단단히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발표가 되면 그 내용을 큰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최근에 와서 눈에 띄는 게 정부의 정책이 너무 오락가락합니다. 신중한 고려치 발표했다가 또 흘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여론이 안 좋으면 쑥 집어넣고 그런 형태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거 진짜 이러다가 국민들한테 이거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가장 대표적인데 문재인 정부 들어선 후에 16개월 동안 입장 바꾼 게 그 굵직한 정책만 7개가 된다고. 종부세, 재산세, 취득세, 소득세와 같은 부동산 세금을 인상하겠다고 그걸 잔뜩 주다가 지금 또 보유세 조금 올리는 말고는 아무것도 못했고, 또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도 정책은 아예 사라져버렸고, 그게 굉장히 크게 외쳤죠. 사라져버렸고, 작년 11월 달에 그린벨트 안 푼다고 하더니 827 대책에는 수도권 그린벨트 풀겠다고. 또 올 초에는 국토부 장관이 재건축 연한 연장을 시사해놓고는 반발이 나오니까 보름 만에 자신의 반응을 뺐습니다. 서울시장은 여의도와 용산개발 프로젝트 냈다가 집값 폭등하다 또 기반 없었던 적을 만들었습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이 넘으면 전세자금 대출 안 해주겠다고 했다가 단 하루 만에 푼다.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면 혜택 주겠다고 했다가 장관이 느닷없이 혜택 축소 발언을 그것도 역시 하루 만에 서민들이 직장만 하나 하려면 10년씩 혹은 5년씩 이렇게 개입해서 직장만을 하고 준비를 하는데 도대체 뭘 믿고 지금 서민들이 집을 마련하고 앞으로 저축을 하고 또 일하면서 가겠느냐, 이게 참 걱정이 부담 같습니다. 정책 신뢰도가 아예 바닥에 떨어져 버리지. 이런 일 아무리 규제를 하고 뭘 한다고 해도 투기세력이 사라지지 않고 실수요자들만 아주 막대한 피해를 보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2022학년도 그 대입 개편안 우리가 농자라고 있습니다. 결국 원점으로 돌아갔는데 학부모 학생들 혼란시키는 거, 이거 책임을 누가 집니까?
가상화폐 거래소 폐시한다더니 7시간 만에 돈도 이런 것 유치원 방과 후 영어 수업 금지한다고 했다가 반발 거세니까 하루 만에 뒤집고 이런 그런 말하자면 국가가 개입을 하려다가 또 뭐라고 이야기하면 뒤로 빼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만 제가 꼭 그걸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건 제가 꼭 이야기 드려야 되지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한 건데 공공기관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프로젝트를 설계하는 데 참여했던 사람들도 제가 이야기를 안 드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굉장히 가슴 아픈 정책입니다.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정말 제가 지금 기억해도 이 정책을 추진할 때 굉장히 가슴 아프게 고통스럽게 추진해요. 왜냐? 균형발전이라는 그런 말하는 국가 목적을 위해서 추진하긴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정말 안 봤으면 좋은 또 안 일어났으면 하는 일들이 곳곳에 일어나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우선 가족이 분리된다. 지금도 가족끼리 이주한 옮겨가지고 이주한 사람들보다는 혼자 가고 가족과 찢어져서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그게 옮겨가니까 집가가 상승하는 것이 그 집가 상승에 따른 또 토지 소유 여부에 따라서 박탈감이 좀 있습니다. 그런 박탈감. 그 다음에 또 이익된 공공기관의 직원과 그 원래 주민들 간에 이 화합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이런 것들이 있어서 추진하기는 했지만 굉장히 가슴 아프게 고통스럽게 추진했던 그런 정책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중단됐던 걸 좀 다시 하겠다는 건데 이거 하겠다면요 그런 고통이나 그런 부작용을 생각해서 최소한 지난번 1차 때 했던 그 공공기관 이전 정책이 과연 그 결과가 어떤지에 대해서 세밀한 조사와 그 조사는 당연히 균형발전에 대한 의의뿐만 아니라 그 가족 분리에 따른 이러한 아픔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아주 면밀한 조사를 하고 조사가 있었어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이전한 기관들이 제대로 자리 잡고 있고 그것이 균형발전에 제대로 기여하고 있는지 또 그 다음에 혁신도시가 잘 조성되게 하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혁신도시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책들이 나와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고민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2차로 부족한 부분을 더 하겠다라든가 그것도 굉장히 그 지역 균형 발전의 효과가 큰 것도 몰랐어. 또 서울에 있어야 될 건 서울에 있고 지방에 내려 보내야 될 건 보내고 이런 식으로 면밀히 아주 이게 가슴 아픈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 같지가 않다면 그냥 불쑥 내놓은 것 같습니다. 불쑥 내놓은 게 왜 불쑥 내놨다고 숫자도 내놓고 난 다음에 금방 또 달라져요. 몇 개가 이건 안 된다. 그 다음에 새로 분류한다. 이렇게 이 지금 민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가족의 분리까지 이렇게 유발하는 이런 정책을 이렇게 불쑥 내놓는 이유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정말 주의 깊게 그러면서 국민들을 설득을 하면서 그렇게 추진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느냐면 무슨 정치적으로 말이고 무슨 정치인 카드 하나 내놓고서 이렇게 던지면 이것은 우리 지역 균형 발전도 제대로 안 되고 결국 국민 화합과 이런 것을 해치고 그 다음에 집가 상승만 불러오면서 여러 가지 피해를 나타납니다. 그런 점에서 좀 정부 여당이 주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원내대표. 네, 좀 전에 김영준 부위원장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이제 지난번 보건복지부에서 민간 자문위원들로부터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을 이렇게 보였을 때 바로 국민 여론이 좋지 않다 대통령은 자기도 납득되지 않는다면서 정부의 그런 개편안에 대해서 제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논란이 됐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기금운용 수익률이 매년 평균 6%에서 1%로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공기업 지방 이전 부분이 기업운영본부가 지방으로 이전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또 드러났습니다. 그게 며칠 됐다고 해서 실세 집권당 민주당 대표께서 한마디 했다고 이 정부가 그동안 제대로 된 검토 한 번 없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급속하게 추진하는 이런 정부의 구조는 정말 위험하다 못해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이런 구조가 과연 맞나 이렇게 큰 우려가 듭니다. 어제 자유한국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대해서 예상했던 대로 민주당에서 저주의 북한이자 또 저급한 말의 잔치다 이런 개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민주당은 품격을 원원했습니다. 언제 민주당이 품격 있는 정치와 품격 있는 국정 운영을 통해서 권력을 잡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말 품격 있게 소득주도 성장 시기 폐기하고 국민 여러분 다시 수렴해서 일자리 망침이 되는 게 또 서민들 사회적 약자들의 가구소득 줄인 비소득주도 성장 폐기하는 그런 계기를 모아주는 민주당의 입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당의 비판을 반대 중독이라고 이렇게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왜 국민의 원성이 판을 찌르게 됐는지 스스로 되돌아보고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될 거 아니냐. 이 철없는 말이 안 떠는 그 같은 소리를 이제 그만하시고 결코 녹록지 않은 지금의 경제 현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정말 지금 민주당 집권당의 모습이나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을 하는 문재인 정부의 문제는 철없는 말이 앙뚜하는 그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어제는 자신도 거기에 살지만 그렇지만 드리는 말씀이다 이렇게 하면서 모두가 강남에 살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강남 비강남을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기획적으로 편가르기를 초래하는 전형적 금수저 좌파적 발상이 없습니다. 불과 4월 전에는 지난해 최저임금이 16.4% 오른 것에 대해서 자신도 깜짝 놀랐다고 하던데 하루 이틀 날이 갈수록 심해져만 가는 이 유체 이탈과 자아분열 경상 이런 부분들이 왜 소득주도 성장이 따라오는지 그 이유를 이제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야당 원내대표를 하게 드리는 말씀이지만 장하성 청와대 실장이 꼭 청와대 정책실장을 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이 정책 담당자가 책임을 회피하고 유체 이탈을 하려 해서는 결코 안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책이 현실을 이탈해야 할수도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어제 정용 안보실장과 또 송정원 등이 대통령 특사로 북한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언제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은 철저하게 소외되고 자신들만의 이 특이한 남북관계의 정보를 독점하고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국정운영 실기를 뒤덮는 수단으로 남북관계를 국민들에게 장사할 것인지 저희들 지켜보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남북 관계 개선 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핵 폐기의 노력을 정확하게 우리 국민들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을 이렇게 제시하고 그런 선상에서 대통령 특사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또 김영철을 만나고 가서 우리는 이런 목적에 갖고 이런 답을 받아왔다. 이런 걸 솔직하게 고백해야지 자신들만 그 정보를 모두 공유하고 독점하는 이런 국정 운영 방식 이거는 북한 김정은 욕할 이유가 없습니다. 닮아도 너무 똑같이 닮아가는 이런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 방식 문재인 대통령 개선해야 합니다. 정치적 회장님. 정부 정책의 혼선에 대해서 여러 혼란당에 대해서 부분적인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시장의 혼란만 부추기는 중구 난방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와 청와대 여당이 설익은 부동산 대책을 경쟁이나 하는 것처럼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 공시가격과 종합부동산세 인상, 공공기관 지방이전, 미니 신도시 건설, 그린벨트 해제, 준주거 상업 용지 주거 비율 확대, 분양 원가 공개 등 일일이 열거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벅찰 정도입니다. 당정청이 한 목소리를 내도 집값이 안정화될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이처럼 조율되지도 않은 대책을 툭툭 던지면서 시장의 혼란만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내놓은 대책의 실효성도 찌퍼볼 문제입니다. 서울 근교 그린벨트를 풀고 미니 신도시를 건설하며 준주거 상업지구의 주거 비율을 높이겠다고 하나 주택 공급 대책의 선호가 잘못되었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부동성으로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지역은 강남 일대와 도심의 노후 주거 지역인데도 도심의 재건축과 재개발은 꽁꽁 묶어둔 채 도심 외곽만 개발해서는 집값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20년 이상 30년 미만 주택은 28.8%, 30년 이상 주택은 14.9%를 달하는데 앞으로 몇 년만 지나면 30년 이상 노후주택이 절반에 육박하게 될 것입니다. 200만 원 주택 건설을 위해 1989년도에 조성되었던 수도권 1기 신도시 주택은 곧 30년을 넘어설 것입니다. 지을 땅이 부족한 서울과 수도권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재건축 규제를 강화해서 실질적으로 재건축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 당 의원들이 재건축 아파트 현장의 목소리를 수차례 들으러 여러 곳을 방문했지만 천편일률적인 규제로 인해서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기도 어려운 경우인데도 재건축을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는 사례가 빈번히 있습니다. 한 예로 상수도관에서 농물이 흐르고 콘크리트가 부식돼 빈물이 새고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로 아파트 거주 주민들이 말할 수 없는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옛말에 물고기를 원하면 물기를 터주고 새가 날아오기를 원하면 나무를 먼저 심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정 부동산 정책을 성공시키려면 이런 탁상 규제부터 바로잡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정부의 탁상행정 규제 피해가 주민들의 삶의 질에 정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가 법령이 아니라 문제점은 국토교통부의 고시로 결정되어 있다 보니 정부의 입맛대로 바뀌는 부작용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고자 우리 당에서는 김승희 의원 주도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발의를 해놓았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국토부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할 것이 아니라 법령을 통해서 객관적인 재건축 시스템을 갖추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우리 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도심 재건축이 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바로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비대위원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신 거에 조금 그 첨언을 하겠습니다. 저는 공공기관 이전 검토 이전에 공공기관이나 그 공기업의 그 존재 이유를 전면 재검토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민간 시장이라든가 사회가 성숙되지 못했을 때는 열거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일정 부분 공기업의 역할이 있었음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베네수엘라 사례를 것이 국유화가 결국은 국가의 존립 자체도 위태롭게 했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정확한 통계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공기업의 매출은 GDP의 30%가 넘습니다. 삼성그룹의 매출을 훨씬 뛰어넘지만은 과연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대로 있는 거냐? 그리고 공기업 전체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이 제가 알기로는 삼성그룹 한 그룹의 세금에도 못 미치지 않는 그런 지입니다. 왜냐하면은 낙하산 인사로 공공기능의 전문성이 지금 상실되어 있고 규모만 비대할 뿐이지 운영이나 효과는 지극히 미미한 형태입니다. 그래서는 공공기관 이전 검토 이전에 민간에 과감하게 공기업을 개방하고 공기업과 공공기관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은 박정희식 국가주의든 문재인식 국가주의는 맞지 않는 그 시대입니다. 시장의 자율과 공정 바탕 위에 공기업 존재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비대위 회의 공개하면서 처음으로 발언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장하성 실장께서 어제 라디오 출연을 해서 강남 집값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도 있고, 저는 강남의 자가소유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장하성 실장이 어제 그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강남에 못 가면 다른 데 가서 살면 되지 않느냐는 식의 이 강남 마리아안타네트도 아니고, 저는 왜 그 정말 강남 좌파의 전형적인 모습, 그리고 금수저 출신 학자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나서 대학 가진 부모님 도움받아 졸업하고 이후에는 자기의 결혼이라든가 주택 마련은 자기 소득으로만 순전히 해야 하는 그 평범한 가장들과 평범한 부모들이 왜 강남에서 살고 싶어하고 강남에서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그 불안감과 그 절망감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집은 하나 못 구하고 전세금 올라가는 거 월세만 쫓아다니면서 살아야 되는 그 평범한 가장들의 그 지금의 그 루저로서의 절망감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저는 어제 그런 인터뷰를 할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하성 실장께서는 다시 현장에 나가서 왜 강남 집값이 이렇게 늘 뉴스에 신문에 일면에 게재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제발 그 평범한 가장과 평범한 부모들의 얘기를 꼭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남에 사시고 그리고 서울대 교수를 하시면서 주변에 늘 그런 분들만 봐서 인해 장막에 쌓였는지는 몰라도
좀 시야를 넓히시고 네트워크를 넓히시고 귀를 좀 기울이시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립니다. 고대교수가 예, 정현호 비대위입니다. 저는 좀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난주 대학 입시 개편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이번 주에는 그 교육에 대한 기술 에듀테크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우리 당의 정책 혁신 모임인 경제와 청년위원회에서 2주간 이 얘기를 좀 다뤘는데요. 지난 저도 교육 스타트업으로 뛰어들어서 3년간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청년 교육 사회적 기업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콘텐츠 역량과 학습 방식을 공교육에 새로 풀어놓는 역할을 했습니다. 지난 정부의 교육 정책도 사교육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육의 경쟁력을 공교육으로 끌고 들어와서 학교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교육 교육 현장에서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에듀테크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한국의 규제와 제도 때문에 다 미국이나 해외로 떠나서 지금 일을 하고 나중에 한국의 규제 개선이 되면 한국에 돌아오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가장 시급하게 다뤄야 될 문제입니다. 학부모들과 만났을 때 학부모들이 항상 하는 말은 교육은 현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부가 어떤 교육 정책을 시행하느냐에 따라서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총 12년 동안 사교육비 부담과 과도한 입시 경쟁 등으로 굉장히 학부모와 학생들이 괴로워하기 때문입니다. 김상돈 교육부 장관이 대학 제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정책의 혼선을 받고 이윤혜 장관 후보자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변화하는 고민과 새로운 교육 모델에 대해서 전혀 구상이 없어 보입니다. 과연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부에서 얘기하는 교육 정책이 대한민국의 교육 고통과 교육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을지 우려가 많이 됩니다. 이제 한국 교육 현실과 고통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개혁한다는 것을 넘어서 미래에는 어떤 교육을 해야 되고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어떤 학생들을 기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의 학교 교육 모델은 18세기의 프로이센에서 시작해 250년 동안 지나도록 큰 변화가 없이 유지된 대량 생산의 교육 모델입니다. 지식 암기나 산업기술 위주로 인재를 양성해서 길러내겠다는 취지의 교육 모델인데 그것은 현재 너무 많은 문제를 낳고 있고 학생들은 입시 고통에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부는 교육부의 모든 시선을 대학 입시, 제도, 정시나 수시를 늘리냐 이런 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 교육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새로운 고민을 시작해야 됩니다. 에듀테크를 제가 얘기를 계속 하는데요. 학교 선생님들께서 학교 교육 현장을 새로운 교육 방식으로 접목하기에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학교 안에서 변화를 위해 사용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이제부터 고민하고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GDP 대비 교육 예산이 정부가 4조 원 쓰고 민간이 2조 원 정도 쓰는데 선생님들께서 새로운 디지털 디바이스를 산다거나 새로운 교육 콘텐츠나 소프트웨어 등을 구매한다거나 이런 변화를 위해 사용하는 예산은 정말 극소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사용되는지 검토하고 새로운 논의를 시작하길 바라며 정부가 모든 것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에게 교육 바우처를 주고 학교 선생님들이 새로운 교육 방식을 선택하고 학생들에게 최적화된 교육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학교의 교육 현장이 굉장히 뒤쳐져 있습니다. 스마트 환경이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는데 심지어 교실에는 와이파이도 없습니다. 이제 새로운 스타트업 기술들이, 에듀테크 기술들이 학교로 들어가 학교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는 현재 준비가 너무 늦어집니다. 최대한 빠른 변화를 만들도록 한국당이 검토하고 앞장섰으면 합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제 역할해야 될 것은 줄일 것은 줄였으면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에듀테크 기술 개발을 케리스라는 한국교육학술 전공 정부 공공기관이 맡아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쓰고 많은 투자를 하지만 민간에서 창의적으로 창업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만드는 교육 기술보다는 뒤처지고 경쟁력도 없습니다. 정부가 주도한다는 생각은 버리고 민간에 맡길 것은 젊은 청년들에게 넘겨주고 정부는 수요를 창출해야 될 곳에 있어야 할 곳에 있었으면 합니다. 이제 앞으로 교육의 새로운 모델로 대량 맞춤으로 개인화된 학습을 구성해 나갔으면 합니다. 미래 학교라는 것은 학생들이 다니고 싶고 학부모도 보내고 싶어하고 교사도 근무하고 싶어하는 그런 새로운 모델을 고민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당에서 적극적으로 이 교육 모델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학범 의원님. 네, 공공기관 의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서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에 대해서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서 옮겨가도록 당면간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국민 어느 누가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공공기관만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해서 국가균형발전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현재 전국의 혁신도시로 주요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관련 기업들의 지방 이전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입주율이 가장 높은 대구 혁신도시만 해도 기업 입주율이 45%에 불과하고 울산 19%, 경남 16%, 전북 15%, 다른 지역은 더 심각합니다. 특히 강원 지역은 6%에 이렇게 불과합니다. 기업 없는 나홀로 공공기관 혁신도시인 것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 주요 도시가 지역 성장 거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핵심은 결국 기업 입주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공공기관만 이전하고 기업 없는 나홀로 도시는 지역 성장 거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공공기관이야 민주당 대표의 말 한마디로 이렇게 이전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기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여야 자발적으로 이전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만 덩그러니 옮긴다고 균형 발전이 될 것이라는 그런 단순한 발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기업하기 좋은 도시 여건을 만든 이후에 그곳에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공공기관 이전이 경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지역 균형 발전이 되고 국가 경쟁력도 향상될 것입니다. 이러한 검토조차 없이 공공기관만 이전시킨다면 기관 유치를 위한 지역 간 갈등만 유발시킬 것이며 나아가 공공기관의 비효율성도 커지게 할 것입니다. 공공기관이 기업이 함께 자발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방안부터 마련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가족들은 지금 가슴을 쓸어내리고 소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경기도 안산과 광명 등 총 8곳을 수도권 내 신규 택지 후보지로 국토부가 물색 중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 부동산 대책이 정말 오락가락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정부 여당 초선의원의 말을 빌어서 간을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또 요동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을 떠나서 이제 경기권까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참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국민들은 신규 주택 공급이 절실한 곳에 공급을 해둘라는 것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신규 택지만 추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 일동은 오늘 오전 중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책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책회의 이후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에 이게 쭉 이렇게 관통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부 여당이 국민의 마음을 정말 안 읽으려고 그런지 아니면 못 읽으려고 폭행 문제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폭행 없는데 저 폭행을 전제로 해가지고 핵이 있어도 좋다. 뭐 그렇다니까 문재인 갖고 얘기한다. 그 다음에 미국하고 동맹체제가 깨져도 좋다.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을 하는지. 강남이 아니면 뭐 다른 데 살면 안 되나?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지. 그리고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가족끼리 찢어져서 저 공공기관, 지방으로 간 공공기관에 내려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의 아픔을 정말 얼마나 깊이 헤아리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고려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참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어려워서 좀 바쁘하고 서럽고 때로는 괴롭고 그런데 이렇게 말하자면 그 행정 권력과 정치 권력을 가졌다고 이렇게 마음대로 그 칼자루를 휘둘르느냐. 국민의 불안한 마음과 그 다음에 그 서러운 마음은 도대체 어쩌자는 이야기냐. 참 기가 막힙니다. 저는 지금 아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 드립니다. 저도 공공기관 이전에 뭐 나름 역할을 안 했다고 할 수 없어. 또 역할을 했습니다만 그때 그 심정은 정말 아팠습니다. 특히 가족이 찢어지는 사람들, 제 주변에도 수없이 봅니다.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지금도 제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 가슴 아픈 걸 그 당시에 못 느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툭 던지듯이 아무런 검토 없이 정말 균형 발전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설명도 안 해주고 그 다음에 공무원 이전의 효과가 얼마나 큰지 그 기관에 따른 그런 평가도 별로 없이 숫자 122개 툭 던져놓고 그 다음에 우왕좌왕하는 모습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말씀이 길어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에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예, 비대위원장을 포함해서 여러분이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지적드렸듯이 부동산 정책 등 여러 정책에 대해서 정보 혼란이 정책이 몹시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부동산 신규 후보지를 정부에서 물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확정 발표되기도 전에 노 국회의원을 통해서 미리 이런 후보지를 흘리는 것은 저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향후 이런 일이 반복되면 정부 정책은 그렇지 않아도 신뢰를 잃고 있는데 더욱더 신뢰를 잃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향후 이를 지켜보면서 더 충분토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저 회의를 비공개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 시중에 돌고 있는 얘기, 제가 최근에 많이 들은 얘기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00만 소상공인은 넥타이 메고 앉아서 직원들 아침 회의나 하고 폼 잡고 편안하게 사장석에 앉아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시는 분들이고 힘든 분들이고 지금 같은 경제 상황 속에서 더욱더 힘들어하고 있으면서 곱하기 3을 하면 가족들까지 생각하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당 포함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52시간 탄력 적용 그리고 최저임금 제도 개선 같은 것들을 시한을 정해놓고 또 눈에 가시적인 정책이나 법 개정 노력이 보이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정기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얘기도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 그러면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